문어는 심장을 3개 갖고 있어요. 그중 2개는 아가미로 혈액을 펌프질하고 더 큰 심장은 몸의 나머지 부분으로 혈액을 순환시켜요. 또 뇌를 9개나 갖고 있어요. 저게 중앙에 큰 거예요. 하지만 또 8개의 팔은 각각 작은 뇌를 갖고 있어서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요. 각각의 팔에 자체적인 뇌가 있기 때문에 중앙뇌는 팔에만 더 높은 수준의 신호를 보내요. 근처 틈으로 이동해 안에 개가 숨어 있을지도 몰라 와 같은 것들을 말이죠. 인간의 경우 뇌는 우리의 다리와 팔의 각각의 움직임을 안내하고 통제해요. 그리고 문어의 경우 팔은 갈라진 틈으로 가는 길에 거의 독립적으로 행동하죠. 또한 흡착판으로 맛과 느낌을 느껴요. 팔이 너무나도 독립적이어서 문어는 팔을 보지 않는 한 실제로 팔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인간에게는 자가수용이라고 불리는 능력이 있어요. 그 덕분에 우리는 팔의 위치를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등 뒤에 팔을 잡고 있더라도 말이죠. 1816년은 여름이 오지 않은 해로 알려져 있어요. 1815년 4월 인도네시아의 탐보라 산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어요. 거대한 화산재 구름을 대기 중으로 날렸죠. 북반구의 대부분이 먼지와 흙의 장막으로 덮였고 문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이듬해 6월 추운 겨울은 끝나지 않았어요. 서리는 농작물에 피해를 입혔고 눈과 비는 여름 내내 지속됐어요. 아이슬란드에서 지구에서 가장 숨막히는 광경을 보게 될 거예요. 들쭉날쭉한 산 피오르, 뜨거운 간헐천, 풍경에 새겨진 얼음밭, 레이니스파라 해변과 같은 놀라우면서도 흥미로운 검은 모래 해변을 말이에요. 해변에 있는 모래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수천 년 또는 수백만 년 동안 있었던 기후변화와 침식으로 인해 부서진 바위로부터 형성돼요. 그리고 레이니스파라에는 모래가 굉장히 매력적인 검은색인데 그건 화산 활동 때문이에요. 용암이 분출하는 화산에서 분출되어 표면으로 올라와 식고 대서양에서 굳어져서 이렇게 매혹적인 검은색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 해변은 마법처럼 아름답지만 몰래 치는 파도 때문에 아주 위험해요. 몇 개의 작은 파도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정말 큰 파도가 되는 경우예요. 이 현상은 해류가 파도를 함께 밀어낼 때 일어날 수 있어요. 또는 레이니스파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파도가 해안 지하 절벽에서 와서 훨씬 더 큰 끌어당기는 효과를 얻을 때 일어나요. 바다의 낮은 기온을 고려하면 안전한 장소에서 사진 찍는 게 확실히 더 나을 거예요. 어떤 나무들은 서로 이야기를 해요. 물론 우리가 하는 방식으로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아프리카 사바나에서 자라는 아카시아 나무는 위험한 일이 닥치면 서로에게 경고할 수 있어요. 영양과 같은 동물들이 잎을 개걸스럽게 먹을 때 나무는 즉시 동물들에게 독성이 있는 타닌을 더 많이 생산해내기 시작해요. 또 공기를 통해 이동하는 특별한 종류의 가스를 방출하고 다른 나무들에게도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고 경고해요. 여러분은 아주 추운 밤 별을 보고 있는데 밝은 빛이 밤하늘을 가로질러요. 별똥별이네요. 멋져요. 하지만 우리가 보는 건 사실 별이 아니에요. 비록 그렇게 부르지만요. 기본적으로 우주를 돌아다니는 작은 먼지 덩어리와 암석 덩어리인 유성우예요. 우리 대기를 통과할 때 마찰이라고 불리는 걸 유발해요. 한 물체가 다른 것과 맞닿을 때를 말하죠. 그래서 빛이 나는 거예요. 또 마찰은 열을 발생시켜요. 먼지와 바위는 대기를 통과하면서 극도로 뜨거워지고 열은 타버리고 우리가 별똥별이라고 부르는 걸로 변하는 순간까지 빛나게 만들어요. 사막의 일몰은 특히나 아름다워요. 다른 곳보다 조금 더 많이 생산되는 화려한 색 때문에 말이죠. 햇빛은 다양한 색 스펙트럼의 음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태양이 하늘 높이 떠 있을 때 이 색들이 함께 섞여 우리는 그걸 흰색으로 보게 되죠. 하지만 태양이 더 낮아질수록 태양광선은 우리에게 도달하기 전에 더 두꺼운 대기층을 통과해야 해요. 그러면 대기는 파란색, 보라색과 같이 짧은 파장의 빛을 우리가 보기도 전에 산란시켜버려요. 그래서 더 긴 주황색과 빨간색 파장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도시 환경에서 공기오염은 다른 곳보다 노을빛을 더 칙칙하게 만들 수 있어요. 사막의 깨끗한 공기는 태양에서 오는 선명한 색깔들을 해질녘까지 빛날 수 있게 해줘요. 또 수증기와 비에 젖은 구름에 있는 수분이 노을의 색조를 옅게 할 수 있어요. 사막에는 비가 없고 구름은 얇고 가늘어서 햇빛을 막는 대신 여과하고 반사하죠. 대나무는 정말 빨리 자라요. 사실 지구에서 가장 빨리 자라는 식물인데 하루에 약 1m 정도 자라기도 해요.
대나무는 땅으로 들어오는 빛이 거의 없는 울창한 숲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은 대나무가 가능한 한 빨리 햇빛에 닿아야 한다는 강한 압력을 받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죽순과 모종을 연결하는 지하 줄기가 있어서 완전한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죽순은 잎을 필요로 하지 않죠. 또 대나무는 줄기를 두껍게 하는 고리를 기르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식물들보다 더 빨리 자라요. 그냥 위로 자라는 얇고 속이 빈 막대죠. 여러분은 몇몇 큰 나무들이 때로는 땅속 25cm 깊이에 있는 얇은 뿌리 줄기를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뿌리는 일반적으로 산소와 물에 접근할 필요가 있고 대부분 토양 공극이라고 불리는 특별 지하 주머니에서 그걸 찾을 수 있어요. 나무가 이상적인 습기와 토양 조건을 갖고 있을 때 나무는 표면 아래 더 깊은 곳으로 뿌리를 보내서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뿌리가 내려가는 걸 막는 안반, 돌, 그리고 단단한 토양을 고려하면 조건이 완벽하지 않아요. 이러한 장애물들은 뿌리가 필요한 산소를 얻는 것도 막아요. 그래서 삶이 힘들어질 때 나무는 더 쉬운 옵션을 선택하죠. 뿌리가 표면에 가까이 머물며 다른 방향으로 뻗어갈 거예요. 가뭄이라는 조건은 나무가 얕은 뿌리 체계를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이유예요. 지표면에 더 가까이 있으면서 강우량의 대부분을 가져갈 수 있죠. 식물들은 대부분 햇빛에 노출되어 있지만 화상을 입지는 않아요. 식물은 약 7억 년 전에 육지에 나타났고 식물이 살아남기 위해 필요했던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었어요. 바다에 있는 식물들은 바닷물을 보호막으로 썼어요. 자외선이 햇볕에 타는 원인이어서 육지 식물들은 그걸 감지하는 특별한 단백질을 개발했어요. 이 단백질은 자외선의 손상과 영향으로부터 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세포로 신호를 보내요. 기본적으로 자체 천연 자외선 차단제를 생산하는 것과 같아요. 하지만 이걸로 100% 보호받고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한낮의 햇빛에 식물에 물을 주면 식물이 화상을 입을 수 있다는 흔히들 하는 말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들은 물방울이 작은 렌즈 역할을 해서 햇빛을 나뭇잎 표면에 집중시킨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사실 햇빛을 물방울로 집중시켜 나뭇잎의 표면에 쬐을 만큼 충분히 강하지 않아요. 그저 식물의 천연 자외선 차단제가 완전한 보호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외선에 너무 많이 노출되면 대부분의 식물의 잎과 껍질에 있는 세포가 손상돼요. 지구의 핵은 태양의 표면만큼 뜨거워요. 그게 우리 행성 전체를 쉽게 녹일 수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특히 중심핵이 표면으로부터 2,90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죠. 태양이 이렇게 가까이 있다면 우리는 감자튀김처럼 됐을 거예요. 하지만 지구의 중심은 대부분 단단한 바위의 멘틀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우린 살아있어요. 우리가 걷고 있는 지각은 사실 그 멘틀 위에 떠서 우리를 보호해요. 만약 태양이 가까이 있었다면 우리를 보호해줄 건 빈 공간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겠죠. 또 행성 전체를 녹이기 위해서는 핵의 열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거예요. 그렇답니다.